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은행이 돈 잔치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은행이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등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 시작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전국 순회 합동연설에선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줏대 없는 후보라고,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호흡을 내세우며 당을 안정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특검을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39번이나 언급하며 현 정부에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끝까지 남 탓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강진이 발생한 지 8일째 사망자 수가 3만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진 피해 지역에 규모 7.0 이상의 여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첩 당국의 간첩단 수사에서 지난달 처음으로 기소된 전북 지역 시민운동가가 북한 공작원과 최소 86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국내 정치 동향을 보고한 것을 넘어 정치권 진입을 위한 전략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한독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만 6개월에서 4살까지 영유아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영유아가 소아 청소년보다 중증 사망 위험이 높다며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꺼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의 고통 중에 은행이 돈잔치를 벌인 데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은행들은 연말 연초 막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일부 은행원들은 10억 원이 넘게 받아갔거든요. 희망 퇴직자들에게 평균 6, 7억 원씩 퇴직금을 안겼으며 쌓아놓은 대손 충당금도 역대급이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은 빚과 이자에 허덕이는데 말이죠. 만약 은행이 이 돈으로 대출 금리를 낮춰줬더라면 국민적 위화감이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았겠죠. 여하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이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질 않거든요. 첫 소식 황재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시중은행의 고금리로 국민들 고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현재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배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로 가파르게 올라간 대출 이자를 서민 대상 상품부터 낮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실은 산업 현장의 불법들이 판을 치게 두면 그게 국가인가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발언도 뒤늦게 공개했는데 이런 기조는 최근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UAE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30%대에 갇힌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리얼미터 발표 조사에서는 11주 만에 부정평가가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노동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윤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민생행보로 지지율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당대회 개입 논란 등이 지지율에는 악재라고 판단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당분간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경제 행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이렇게 돈을 벌었다며 대통령까지 압박을 가하자 은행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공기업도 아닌데 지나친 간섭이라는 거죠. 하지만 은행은 문제가 생길 시 국민 세금이 투입되죠.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37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총 부채 원리급 상환 비율은 44%까지 높아져 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원금과 이자 갚는 데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권은 이자 장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2021년보다 1조 4천억 원가량 늘어난 약 16조 원. 이중 이자 이익이 약 32조 8천억 원인데 1년 만에 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은행은 직원 기본급의 200에서 300% 정도의 성과급을 뿌렸고 최근 희망퇴직을 진행해 한 명당 6에서 7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 장사를 했다고 지적하자 은행권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은 아니잖아요. 주주가 있는 회사고 일일이 좀 관여하시는 거는 거부하는 게 조금 있기는 하죠. 저희가 느끼기에는. 네. 은행권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부실 대출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손 충당금을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사회적 역할도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대 맞은 수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기들 성과로 말을 하기에는 좀 무색하고요. 다중 채무자들이라든지 자영업자, 한계가구 위주로 채무 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소비자 금리 부담 완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뉴스 이현지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당이 대통령을 견제하려면 왜 여당을 하느냐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가 줏대 없이 끌려다닌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노동과 교육 등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말이 아니라 성과로 이재명 대표의 거대 민주당을 이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 분리라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당합니까? 야당해야지. 그 비판만으로는 절반밖에 이기지 못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앞서 김기현 후보가 언급한 현재와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탄핵이 우려된다는 발언을 맹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줏대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줏대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당대표 힘빌려 줄 세우기 시키고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정신상태라면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투쟁 이력을 내세운 황교안 후보는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들 적임자라며 다른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후보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뻐꾸기라고 하는 얘기를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제주에 특화된 민생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열악한 우리 제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2027년까지 전국 평균인 77%까지 정부와 협력하여 제주 도시가스 정압기와 배관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부산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까지 모두 7번의 합동연설회에서 당심 공략에 나섭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탄핵 발언은 친윤계와 비윤계 간 장외 설전으로도 번졌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당정 일체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탄핵을 언급한 김기현 후보가 제일 위험하다고 했죠.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선긋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은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잇따라 엄호에 나섰습니다. 당정 분리 대신 당정 일체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당과 대통령이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선거에서 계속 패배했다며 당정 분리의 부작용을 강조했습니다. 당정이 분리돼서 계속 충돌이 됐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비윤계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 소속이면서 남들보다 앞서 탄핵을 언급하고 나선 만큼
김기현 후보가 가장 위험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다른 후보들에게 가했던 일침처럼 김기현 후보 측에도 재발 방지에 대한 그런 어떤 강한 요구를 전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탄핵 발언의 여파가 커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고 자제해달라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 레이스가 초반부터 정책 대결이 아닌 개파간 갈등으로 얼룩지면서 향후 봉합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 연설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주장하며 국민 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39분 동안 39번, 그러니까 1분에 1번씩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라고도 했죠.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끝까지 남 탓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로 출범 9개월을 넘긴 윤석열 정부를 총평했습니다. 39분의 연설 동안 윤 대통령을 39번이나 언급하며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인사 등 5대 참사가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찰 비판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들 대장 노릇을 하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야당 유죄, 윤심 무죄란 표현으로 야당 탄압 프레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국민특검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제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범계 의원이 법무장관일 때 다 수사했던 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사당화하고 방탄특검 등 정쟁거리 발굴에 혈안인 것은 민주당이라며 남 탓으로 시작해 남 탓으로 끝난 연설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오늘 정치톡도 정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후보들의 합동 연설에 그 분위기가 엄청 뜨거웠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현장 모습 어땠는지 영상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발 디딜 틈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각 후보자가 발언하는 도중에 서로를 향해 비방하거나 고성해가며 싸움이 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정관이겠지만 아직 대통령이 탄핵 발언을 두고 또 뒤에서 얘기도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본인의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신이 예비 경선 득표율 1등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다른 후보들이 마음이 급해졌다는 겁니다. 후위 주자들의 경우에는 마음이 좀 다급하시긴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발언의 뜻을 왜곡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안 후보는 이런 김기현 후보의 해명에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당의 화합을 위한 길이다? 어떤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다음에 나오셨을 땐 좀 정책 얘기를 했다 이런 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엔 특검 얘기로 가볼게요.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 그리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중에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까지 함께하는 쌍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어떻게든 되긴 되는 겁니까? 두 가지 문제를 조금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도 국민 여론을 언급하면서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30대 초반의 이 자녀에게 50억이 간 부분이 국민들이 무죄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결문도 보고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담당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포함하느냐, 이를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기본소득당은 찬성하지만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갈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일정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예전에 그 비례 연동제도 있고 조국 사태도 있고 그래갖고 좀 복잡하긴 할 거예요. 민주당 어떻습니까? 네,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사위 상정은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인 만큼 민주당은 이를 우회해서 곧장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를 위해선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180석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169석인 민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무소속 의원 6명이 함께 하더라도 6석인 정의당이 반대하면 가결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그러네요. 정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 아닌지 입증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우선이라고도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입니다. 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여러 혐의 없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방증됐다며 특검은 수사가 미흡하거나 부실할 때 하는 건데 이 건은 요건 자체가 불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정의당의 태도에 따라서 또 완전히 바뀌기도 하겠네요.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은 72시간이라지만 인간의 의지는 이보다 더 깁니다. 백신 9시간 만에 구출된 소녀, 백신 3시간 만에 구조된 자매 등 생존자 소식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2014년 소마 탄광 폭발 사고 당시 구조됐던 광부들도 구조에 나서서 힘을 합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망자 수는 어느새 3만 5천 명을 넘었고 여전히 20만 명의 잔해에 갇혀 있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피해 지역에 규모 7.0의 강진이 또다시 덮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구조대의 목소리에 답하는 17살 소녀 아샤. Arkada ayaklarını bir kaldırabilir misin? İkisini de hareket ettirebiliyor musun? Herhangi bir yerinde ağrı, acı? 지난 2014년 소마 탄광 폭발 사고 당시 구조됐던 광부들이 이번에는 구조대원으로서 아샤를 구해냈습니다. 엿새 만에 전화로 아들의 생존을 확인한 75세 노모는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Sanki böyle dünyaları verdiniz bana. Çünkü bu oğlum beni bugün bakımdan çıktım yavrum. Yüzü yıkadı, önüme yemeğimi koydu, izin aldı. Karısına dedi sen bakmazsan ben bakarım anneme dedi. 최초 진앙인 가지안테프에서 9살 소년이 구조되고 하타이에서 150시간 만에 어린 소녀가 구조되는 등 기적의 생환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4 tane ceset olduğunu söylüyorlar. İşlerinde biri de benim ablam. Şu an onu bekliyoruz. Yani bugün 6. gün hala çıkarılmasını bekliyoruz. 미국 지질조사국이 피해 지역에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또 덮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가 시리아에서 민간인 수십 명을 납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강진은 5월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18,000명의 사망자를 낸 99년 대지진 이후 내진 규제가 대폭 강화됐고 2018년에 또 한 차례 보강이 됐지만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도 힘없이 무너졌고 세금으로 받은 지진세는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등으로 성남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참, 지금 24년째 철권 통치를 이어가고 있는 에르도안은 99년 지진을 계기로 집권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고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곡하는 남성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숨져가는 어머니를 지켜와야만 했습니다.
구조대 도움은커녕 사망한 어머니의 시신도 확보하지 못한 남성의 분노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향합니다. Kendi annesi olsa ne olurdu Sayın Recep Tayyip Erdoğan? Hani dünya liderisin? Neredesin sen? Nerede? 초기 대응 실패와 부실 공사에 대한 지적에 뒤늦게 꾸려진 수사본부가 관련자 130여 명을 체포했지만 지진세 용처 논란 등 규명되지 않은 게 많습니다. 이스탄불 빈민가 출신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1999년 지진으로 촉발된 경제난 속에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2003년 총리, 2014년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여 년째 철권 통치를 이어온 인물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발언 반복도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Elbette eksikler var. Şartlar çok açık, net, ortada. Böylesine büyük bir felakete hazırlıklı olabilmek mümkün değildir. 튀르키예는 오는 5월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미 폴리티코는 튀르키예 당국을 인용해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 지진 대응을 이유로 대선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강진이 발생한 지 벌써 8일째죠. 이번엔 튀르키예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영수 기자, 지금도 여진이 있다고요. 서 기자가 어제 잠을 자다가 지진 때문에 뛰어나왔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있는 이번 지진의 진앙 가지안테프 인근에서 어젯밤에도 규모 4.7, 4.3의 여진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숙소에서 쉬고 있던 저희 취재진도 흔들림을 느끼고 건물 밖으로 대피했을 정도인데요. 어젯밤에는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고 현재도 통신망이 고르지 못한 편인데 모두 여진의 여파로 보입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지진이 반복되고 있지만 가지안테프 도심 중심부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도시 기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혔던 상점들도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고 운행이 중단됐던 대중교통도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피해가 큰 도심 외곽 지역에는 구조 작업이 현재 진행형이고 이재민들도 아직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Biz kendimiz için burada duranların hiçbir sıkıntısı kalmadı şu an. Isınma, barınma, şu anda en önemlisi enkaz altında kalan, hala ulaşamayan ölülerimiz var, yaralılar var. Onlar bizden daha öncelik. Biz şu anda canımız sağ. 저희 취재진이 며칠 전 찾았던 가지안테프 인근 도시 카흐라만 마라슈에도 다시 가봤는데요.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인데 여전히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무너진 건물마다 구조대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눈빛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Bunlar kaldırılması lazım. Yapımların yapılması lazım. Ev kalmadı. Kiralık ev bile kalmadı. Elmas verseniz kiralık ev yok. O derecede yıkım çok. 병원에는 환자들이 계속 밀려들고 있었는데 의료 지원을 나온 이스라엘 군인도 만났습니다. We bring to Turkey our best medical equipment. We bring our best team, the best doctors, the best nurses. Most severe cases, most of them are children, some of them Turkish, some of them Syrian refugee. 지진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던 6살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수영장에 설치된 사다리 계단에 몸이 끼었던 건데 이와 똑같은 일이 꼭 4년 전에 발생했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이후로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했는데도 말입니다. 이 수영장은 이 관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실태를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호텔 수영장. 물속으로 들어간 아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무려 12분 만에 구조된 12살 어린이는 뇌사 판정을 받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날 사고는 아이가 수영장 내 사다리 계단에 팔이 끼어 일어났습니다. 이후 수영장 계단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이 일부 개정됐고 대다수의 수영장이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판박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던 6살 아이가
철제 사다리 계단에 몸이 끼어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뒤늦게 구조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내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호흡기 제거하자는 제안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아이를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4년 전 일어난 부산 호텔 수영장 사고와 매우 흡사한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됐을까? 사고가 난 수영장은 관련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고 관련법에 적용을 받지만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은 중위 편의시설이라 신고 의무조차 없습니다. 사고가 난 수영장의 강습 시간표입니다. 강습 시간이 빽빽하게 채워진 것으로 볼 때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의 시설 설치 기준도 없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아파트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이 체육시설로 등록만 안 될 뿐이지 뭐 강습을 하거나 또 수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법의 준용을 따라서 소급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아파트 고고파 바람을 타고 단지 내 수영장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금은방을 털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장난이려니 농담이려니 할 텐데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보고 또 진짜 금을 갖고 있나 잘 살펴서 신고한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절도범이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은방을 털었다고 자랑하듯 한 말을 쇠고랑으로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승객이 지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랑하듯이 절도 행각을 털어놓습니다. 금 들고 쬐다고 안 잡히던데 나 지금 3일째인데? 충북 청주에서 택시를 탄 남성이 대전에 도착해 택시비를 빌리려고 지인과 통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통화 내용을 들은 택시기사는 112에 절도범이라고 문자 신고를 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사람한테 저 좀 도와달라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3시간째 갇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온 거예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유심히 남성을 살폈고 휴대전화에서 굵은 금팔찌를 찬 사진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휴대폰 충전도 하고 택시 요금 문제도 해결하자며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나흘 전 충북 증평의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등 1,200만 원 상당의 기금속을 착용한 채 도주한 일당의 주범이었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이 있었다, 3인조.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형사팀에다가 저희가 이제 대조를 이제 한 끝에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된 상황인 거를 알고 경찰은 남성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를 시켜도 또 운전면허를 정지시켜도 여전히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재를 가해도 양육비를 보낸 사람은 10명에 1명도 안 되거든요. 예외 조항도 많고 제재를 가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 나쁜 아빠들에게 너무 관대한 거 아닐까요?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 프로그램 고딩 엄빠에 나온 한 장면입니다. 양육비 안 줄 거야? 체육까지 18만 원 준 건 알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양육비 문제로 힘들어하는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이처럼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아빠 97명에게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제재가 시작된 이래로 483명의 명단이 공개됐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전액 또는 일부 납부한 비중은 각각 3%와 5%도 채 안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100일, 출국 금지는 6개월인데 이 기간만 버티면 되고 또 예외 조항도 있어 제재의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운전면허 정지일 경우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로 둔다든지 또 출국 금지도 사업이나 어떤 생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라는 것이 17년째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A씨는 제재를 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도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감치 명령까지 받는 기간이 2년이 넘게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전입이어가지고 6개월을 지나버렸고요. 짧게는 2년 반이고
길게는 3년 정도 걸려요. 제재 이후 1억 원 이상을 지급한 사례도 나왔지만 많은 사람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찾아가 납치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인이 받은 스마트워치를 끊어버리기도 했죠. 납치를 도운 지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이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죽을 순 없다 이거겠죠.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황급히 골목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잠시 후 주택에서 남성 한 명을 끌고 나옵니다. 어제 새벽 지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서 옛 연인을 납치하곤 차에 태워 서울 관악구까지 끌고 온 20대 남성입니다.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벌인 짓인데 여성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남짓 이들의 행적을 쫓은 끝에 범인의 지인과 납치된 여성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도주한 주범 역시 인근 주택가에 숨어들었다가 3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옛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고 실제 간이 검사에서 둘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납치를 도운 지인을 감금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데이트 폭행 신고했다고 피해자 보복하려고 하신 겁니까? 또 납치 감금 사건과 별개로 필로폰 투약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장애인 노조가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압박하고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 중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의 가족을 고용시킨 적도 없고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만 갈취했던 겁니다. 공사를 방해하니 공사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줘야 했죠.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공사장 입구에서 한 장애인 노조가 노래를 틀어놓고 차량 시위를 벌입니다. 또 다른 곳에선 아예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장애인 노조가 공사장에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있다는 걸 알고는 이를 빌미로 장애인 노조원들을 고용해달라며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출입문 옆에서는 휠체어에도 앉아 계시고 목발 짚고 계시고 하다가 멀쩡히 서서 담배 피고 다시 와서 몸이 불편한 척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모두 장애인 노조가 일당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설립된 이 노조 지부에는 장애인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가짜 시위대를 내세워 공사장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고용이 아닌 돈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 업체는 6곳. 노조는 이들 업체에 2억 원을 요구해 현재까지 3,400여만 원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노동조합 지부의 경우에는 신고 사항도 없고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지부를 설립하고 범행에 이용했던 것으로. 경찰은 장애인 노조 관계자 5명을 붙잡아 지부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피해 현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방첩 당국의 간첩단 수사에서 지난달 처음으로 기소된 전북 지역 시민운동가가 북한 공작원과 최소 86차례나 연락을 취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국내 정치 동향을 보고만 한 게 아닌 정치권 진입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죠. 실제로 이 시민운동가는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전북 지역 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가 접촉한 사람은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 문화교류국 소속 전지선이었습니다. 전지선은 중국인 명의 위조 여권을 가지고 지난 2006년까지 우리나라에 15차례 드나든 전력이 있습니다. A씨와 전지선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최소 86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는 전지선에게 국내 정치 이슈를 정리해 보고하며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비롯한 정치권 진입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에는 진보 진영의 쇄신과 관련한 국내 기사를 서로 공유하면서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0년 전북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전지선이 지방선거 승리 전략이 담긴 USB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방첩당국에 파악됐습니다. 새로운 제3의 좌파 정당을 신설함으로써 반정부 투쟁을 보다 넓히고 전국 단위에서 진행하면서도 또 제도권 내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당국은 간첩단 지하 조직이 이미 정치권에 침투했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은행에 맡긴 돈을 찾을 땐 당연히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예금주가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거나 이동하지 못할 때, 혹 중환자일 땐 어떻게 돈을 찾을까요? 많은 병원비와 간병비, 또 세금 문제 같은 걸 해결해야 하는데 돈이 묶여있을 때 같은 겁니다.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합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70대 아버지를 돌보는 이모 씨는 최근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2년 넘는 입원 치료로 병원비는 물론 간병인 비용 등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 소유의 예금 통장을 발견하고 은행을 방문했지만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꼭 당사자가 와야 한다 해서 그러면은 꼭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를 모셔서 그냥 앰뷸런스를 타고 은행으로 모셔오겠습니다 해서 뇌출혈로 의사 표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더니 은행 측은 더욱 난감해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일단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손으로 사인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자기네들이 인정해 주겠다고 그러고. 해당 은행 측은 예금주가 질병 등으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병원비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인 확인 없이 전액 인출을 허용했을 때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소송에도 이제 휘말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직원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전 위험하다고 생각을. 금융당국이 이런 불편함과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양한 분쟁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취합해 고객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금주의 의사 표시가 불확실할 때 돈을 찾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인출 규모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부동산 난공불락으로 불렸던 서울 강남 3구도 전셋값이 2년 전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의 37%가 강남에 몰렸거든요.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1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개포동의 3,375세대 대단지 신축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전세 물건이 7억 원대, 이달 초엔 6억 원대도 있었습니다. 13억 원까지 불렀던 집주인들이 입주가 이달 말로 다가오자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앞다퉈 크게 내린 겁니다. 여파는 주변으로 번져 2년 전 11억 5천만 원이었던 개포동 4년차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 전세값은 최근 7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강남 3구의 입주 물량은 9,691가구로 서울 전체 물량의 37%에 달합니다. 고금리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까지 겹치면서 입지가 우수한 강남권마저 전세 가격이 크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입주를 바로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매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금액을 좀 많이 낮춰서 빨리 계약하시려고 조정하십니다. 전세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서 집주인이 만기에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금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달 1,700억 원으로 1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최대 13,000가구가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란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도 나와 전세금 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그나마 전세금 반환 보험이라도 든 임차인들은 이렇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서울에서도 지층부터 지상 4층까지 30개 가구가 전월세로 들어가 있는 건물이 통째 경매로 나와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몰린 곳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집 때문에 개인 회생 신청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포커스M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원룸형 다가구 주택. 시세는 30억 원 수준이지만 은행 대출금 13억 2천만 원과 세입자 보증금 24억여 원을 합하면 이를 훌쩍 넘습니다. 결국 지난 6일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은 집을 수리하지 않아 일부 세입자가 가압류를 걸었고 새 임차인도 못 구해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한 탓입니다. 한두 달 동안은 오라고 되게 이제 제가 왜 그래서 자책도 엄청 많이 했었고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서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싶어서. 그런데 선순위권자는 20여 명의 세입자들이 아닌 은행입니다. 건물 준공과 함께 2021년 1월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세입자들의 입주 시점은 한 달 뒤인 2월이기 때문입니다. 경매 후 은행 대출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건데 부동산 침체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경매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과 달리 후순위는 경매가 끝나면 집을 비워야 합니다. 지금 개인 회생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3년 동안 신용불량자 되는 거고 그럼 저는 이제 길거리 나가 앉아죠. 갈 데도 없고. 이곳뿐 아니라 2,000세대 이상 깡통 전세 피해를 입은 인천 미추홀구도 대부분 후순위 임차인들입니다. 임차인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경매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에서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에 대해서 양보 행정을 하겠다고 종부세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양보 행정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경매 절차를 3월 말까지는 정지해야 할 것으로. 정부가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연장해주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거리로 내몰리는 후순위 임차인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포커스M 장명훈입니다. 참사 이후 불 꺼졌던 어둠의 거리가 이태원 상권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MBN 데이터 취재팀이 최근 3개월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80%까지 회복이 되고 있었거든요. 다시 일어서는 이태원, 데이터엠 민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 서울 이태원입니다. 참사가 벌어진 골목은 여전히 한산하지만 조금만 이동해보면 꽤 붐비는 골목들이 보입니다. 이제 일부 맛집에는 대기줄도 섰습니다. 조금씩 손님들이 돌아오는 이태원 상권. 이태원역 이용객 데이터를 통해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참사 직후 이태원 일대 주말 유동인구는 전년도 대비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조금씩 회복을 시작해 12월 마지막 주에는 전년보다 32%나 늘었고 날씨가 풀린 2월 첫 주에는 36%까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전과 비교해보면 최대 40% 선까지 떨어졌던 유동인구가 약 80% 수준으로 회복한 겁니다. 저녁 때는 젊은 친구들이 좀 모이긴 모여요.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사고 전보다는 상권은 죽었지만 이제 사고 직후의 분위기하고 연말이 지나면서 23년이 들면서 분위기하고는 달라졌어요. 상인들의 희망은 폐업률 데이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이후 이곳 이태원의 요식업 폐업률은 2.2%입니다. 명동 등 다른 상권은 물론이고 서울 전체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태원 상권에 대한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코로나 전부터 했던 공실 가지고 자꾸 공실이 많다는 등 대낮에 와가지고 문을 안 열었다는데 저희 원래 5시 넘어서 거의 열거든요. 참사에 대한 추모와 반성은 유지하되 이태원이란 지역 전체에 씌워진 부정적이고 단편적인 낙인은 이젠 지워야 할 때입니다. 이태원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야 장사가 되죠. 빨리 해결되고 온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뿐이에요. 데이터임이었습니다.
최근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적 사항을 올려서 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돈을 빌리는 형식인데 문제는 이 플랫폼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까지 정보가 간다는 겁니다. 여기 사연을 올렸다가 불법 사금융업체의 정보가 노출돼 이자 폭탄을 맞고 가족의 협박까지 받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 사이트입니다.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급전을 구하는 게시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중개 자체는 합법이지만 문제는 대출을 위해 플랫폼에 제공한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가 불법 대부업체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실 전산 이쪽에다 다 공유를 해가지고 번호가 막 전화가 엄청 와요. 제 개인정보, 제가 일하는 직장 직원들 연락처 이제 다 넘기고. 이런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율이 법정 수준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일주일 상환이거든요. 15만 원을 빌리면은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28만 원이고 20만 원 빌리면은 37만 원인가. 실제로 이런 불법 대부업의 연평균 금리는 229%에 달하고 평균 피해액도 1,300만 원이 넘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욕설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협박이 갑니다. 입에 담지 못할 그 욕을 막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직장이랑 이런 데는 수시로 전화를 했어요. 가족한테는 이제 더 하죠. 피해자의 80%가 이런 플랫폼에서 불법 사금융을 접하다 보니 금융당국은 대부 중개 사이트가 취득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할 수 없도록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부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관심 있는 정식 업체에 직접 연락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식 업체가 불법 업체와 결탁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적발되는 만큼 이런 대책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부터 만 6개월에서 4살까지 영유아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영유아가 소아 청소년보다 중증, 사망 위험이 높다며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맞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실제 백신을 맞는 아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어요. 아직은 엄마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인구 통계 기준으로 영유아 수는 총 140만 명인데 오늘 0시 기준 사전 예약자는 990명으로 부모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미 코로나에 걸리고도 별탈 없이 넘어갔거나 혹시나 있을지 모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영유아 백신 맞힐 생각은 없고요. 이유는 이미 아이들이 코로나를 2번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굳이 백신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따로 없어요. 맞췄을 때 부작용이 어떤 게 생길지 모르니까. 하지만 정부는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1.49명으로 소아 청소년 중 제일 높고 17세 이하 확진자 중 코로나19 입원율도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역 저하자와 기저질환자의 경우 사망 위험이 더 높아 고위험군의 접종은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국가 중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는 0.25%며 사망한 사례는 확인된 적 없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내일은 연인에게 초콜릿을 선물한다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상술인 것도 알고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이 기념일을 핑계로 가볍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가격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렌타인 기획전이 한창인 대형 마트입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초콜릿이나 사탕을 구입할 수 있다는 곳이지만 지난해보다 10에서 20%는 올랐습니다. 수입 초콜릿은 100g에 10,000원이 넘습니다. 카카오와 설탕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초콜릿 가격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이젠 발렌타인데이가 젊은 층들 사이에서 부담되는 기념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초콜릿 같은 거랑 선물 같은 거 사려고 했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약간 부담이 돼요.
초콜릿만 이 정도고 데이트라도 하려면 비용은 더 치솟습니다. 겨울철에만 운영하는 딸기 뷔페는 1인당 8에서 9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한정판 케이크는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일부 식당에선 밸런타인을 틈타 평소보다 비싼 메뉴만 선택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12만 원으로 이용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발렌타인 기간에는 발렌타인 코스로 바꿔서 가격도 15만 원으로. 유례 없는 고물가에 일부 유통업계의 과도한 상술이 더해져 기념일 하루 챙기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발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례를 통해서 된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던 느가라라는 나라에서는 왕이 죽으면 화장을 하던 도중 왕의 후궁 3명이 스스로 활활 타는 불길에 몸을 던졌습니다. 인류학자인 미국 클리퍼드 기어츠는 이곳 주민들에게 국가 의례는 그 자체가 국가의 목적이자 인간 존재의 확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21세기인 지금도 국가 의례를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김정은이 ICBM 발사장에서 가죽 점퍼를 입고 탑건 흉내를 내거나 배를 타고 바닷물에 뛰어들고 백마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생겼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평안북도 정주시, 평안남도, 평성시 등에 사는 주애라는 이름의 여성들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도 김일성 시대에 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김정일 시대에 정일이라는 이름을 강제로 바꾸게 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10살 남짓한 어린 딸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계명을 강요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기휘 혹은 피휘라는 문화가 있어서 연산군 때 유생들이 임금의 이름을 발음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귀향을 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AI가 사람을 대신해 생각까지 대신해주는 세상인데 이름이 뭔지도 몰랐던 절대 권력자의 자식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써왔던 내 이름, 내 아이의 이름을 바꾸라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김정은 주연의 신파 드라마를 넋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럴수록 북한 도발에 허를 찔리지 않게 주시하며 북한에 더 이상은 주체 사상으로 주민들을 세뇌시킬 수 없다.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건 억지로 반복되는 강요되는 생각이 아닌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문화라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민족의 다른 외국인들도 우리 한류에 반할진데 북한 동포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테니까요. 칼 그리고 총보다 무서운 게 바로 문화 아니겠습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김주애 동명이인의 계명 강요였습니다.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공기질 좋음에서 보통 단계 보일 텐데요. 단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과 비교해 7도가량 낮겠고요. 모레 아침도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에는 많게는 15cm, 강원 동해안에 1에서 5cm,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제주 산지에 1에서 3cm가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눈은 내일 오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 많게는 10cm 이상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보시면 전국적으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낮 동안 서울이 6도, 춘천 7도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8도, 부산 1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오겠습니다. 영동 지역의 눈은 모레면 모두 그치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